대한법률구조공단 유건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날에는 여기 합체가 오셨는데 오늘 날씨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 번 지금 이제 아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교육이다 보니까 좀 적게 오셨네요. 오늘 교육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상가 2회차 법 교육 가장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건물 임대인분 혹시 계신가요? 건물주. 그런 분들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아마 세입자, 임차인이시겠죠. 아까 이제 처음 조정위원회를 말씀 주무관님이 설명하실 때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상당수의 분쟁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제 경험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서로가 맞다고 확신을 하고 내 말이 맞는데 임대인이 뭔가 욕심이 많아서 법을 어기고 있다. 반대로 임대인은 내 말이 맞는데 임차인이 뭔가 욕심이 많아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뭔가 이제 자기가 맞다는 확신하에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실제로 맞으면은 뭐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쪽이 틀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양쪽 다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하는 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서두에 드릴 말씀으로는 조금 뭐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법대로 하자 하고 모르겠고 법대로 합시다 라는 태도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상원을 양보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뒤끝이 남지 않는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주무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요 서울시 법률구조공단도 뭐 비슷하게 있는데요. 이거 서울시 강의니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정위원회, 상가 2회차 조정위원회 같은 중재제도, 화해제도를 분쟁이 없어야겠지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거고 어쨌든 강의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부분에 저 레이저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까? 여기 내가 잡는데 레이저 포인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전반부에는 8번까지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차임 진단 청구까지 할 것이고 뒤에 보는 이제 권리 교육, 원성예고, 공단 소개, 홍보 이런 거는 이제 지금도 오죠. 3시 반부터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2개가 있는데요. 잠깐만 강의하지 말고 앞에 이제 컴퓨터를 좀 이 컴퓨터 안 보이지? 그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맨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게 그 강의한 이 PPT로 제 사이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기술적 문제 때문에 말로 그냥 대체할게요. 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법령과 그 판례 적용되는 케이스들 이런 법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어떤 법적 지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 화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아까 무수 같은 거 말씀하신 거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의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딱 구글에 치시면 바로 나와요. 법무부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이 2가지 사이트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강의 전에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이제 임대차법이 뭐 오늘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죠. 굉장히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법령도 조문은 적어도 판례나 실제적인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또 상가 임대차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한 번에 강의를 듣고 책을 한 번 읽고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바로바로 내 것으로 지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업무 하다 보면은 이거 맞았나 하고 찾아볼 때도 많고 몰랐던 것도 나오고 변호사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상식은 이게 맞는데 나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게 맞는데 뭐 이렇게 좀 일방적인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올바른 지식, 이런 경우에는 뭐가 맞는 걸까? 이런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때 그냥 내 경험, 내 상식, 또 내 그냥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이게 맞아 라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이 사이트나 그 법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많이 내용이 겹치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한 번에 듣고 바로바로 암기가 돼서 따다닥 적용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강의 한 번만 들어서 다 마스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 혼자서는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사이트를 말씀드렸고 혼자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A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는 이제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셨던 조정위원회나 이런 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전문직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관련 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소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었다. 하는 걸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인데요. 그 교환 말고 그 법조문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법조문을 아마 출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강의한 내용이 이제 법조문을 토대로 한 내용이지만 조문을 보고 같이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적용 범위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1조, 2조 보시면은 목적, 이 법은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사실 실생활을 하면서 알 필요는 없죠. 좋은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살필 내용은 가운데에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 하면 모든 경제 생활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민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라는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죠. 이 법이고. 근데 이제 법조문에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해서 보면은 민법 조문은 없어질 테니까 그냥 귀로 들으세요. 민법에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기간을 안 정했어요. 내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뭐 1년이면 1년인데 2년이면 2년인데 이렇게 계약을 정해야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을 안 정하고 그냥 월세 뭐 이런 것만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르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안 정한 임대차에선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이 그냥 상대방한테 언제든지 가가지고 나가시오 아니면 나가겠소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가겠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자세히는 좀 기간이 다르지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 임대차법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계약 기간으로 1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를 했는데 그게 상가 임대차법이면은 민법에 따르면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법에서는 민법에 이렇게 돼 있지만 민법보다 우선되는 상가 임대차법에는
1년으로 계약 기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난 최소한 1년은 보장받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키고 나가겠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뭐 내가 3개월 만에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는 3개월 만에 나갈 수 있긴 합니다. 그거 좀 다른데 어쨌든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면 또는 민법에 없는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에 있으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 그것이 이제 민법의 특례로서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각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민법에 보면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임대인이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법에 그렇게 돼 있다. 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법에 따르면 맞는 말이지만 더 들어가다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2조에 보면은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법조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법조문 읽는 게 사실 되게 복잡해요. 또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지만 이제 보호법에 딸려 있는 시행령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또 무슨 뭐 시행령인데 이 법의 내용을 100%로 이해하려면 사실 시행령을 같이 끼고 보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법률만 좀 보겠습니다. 제2조 가로 열고 적용 범위 동그라미 1번. 이 법은 상가 건물의 가로 안 읽을게요.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이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네. 지우개가 없는 동안 강의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것이 뭐냐? 조금 어수선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제한적인 범위 밖의 것들은 상가 임대차 건물에 대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배우는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도 이제 통념과 법을 다르게 생각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법 좀 보실까요? 제가 안 읽은 괄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 괄호 열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건물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해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건물들인데 영리행위 비스무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회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돈이 돌아가는 어떤 일종의 영리 행위를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고유 등록, 고유 번호증이라고 하면 그런 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보험 임대차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정리한 내용은 이곳이 영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장. 실제로 그 건물 안에서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상가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에 구속되어 있는 이제 창고 이런 것들은 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결국 다른 곳 영업장에 납품이 돼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되고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는 창고 같은 것들은 이 상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상가 건물에 해당이 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법이랑 다시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죠. 뭐시기 해서 대통령령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으로 하나는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 하나는 보증금이 일정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뭐라 그러지? 대규모 큰 상가, 좀 비싼 상가, 보증금이 비싼 상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적다. 이런 어떤 입법자의 판단이 있는 것이겠죠. 특정 보증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이 되고, 그거 얼마인가요? 그거를 찾는 게 사실 힘들어요. 뒤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법조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사실 법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법을 찾아보겠다고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욕을 하고 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라는겨?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걸 합쳐서 봐야 되는 건데 오늘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9억 원입니다. 9억 원 밑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고 9억 원 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서울시는 그러고 이게 또 달라요. 지역별로. 뭐 광역시 또는 광역시 중에서도 좀 다른 법에 의해서 뭐 과밀지역으로 지정된 어떤 좀 특별한 그것들이 있거든요. 인천이라든가. 뭐 그런데 또는 이제 광역시도 아니고 뭐 그런 과밀지역도 아니고 일반시, 뭐 이제 뭐 강릉시나 뭐 이런데 그냥 아무네. 그런데 훨씬 보증금액이 적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서울시가 하니까 서울만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9억 원이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9억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선생님, 나는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되게 싸게 했는데 월세를 겁나 비싸게 했어.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세를 막 2천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이 상가는 굉장히 비싼 상가라서 9억 원이 보증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 9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보증금만으로 계산하면 좀 이게 현실과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환산보증금이라고 말하는데 월세가 있는 경우 법적 용어로 차임이라고 하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시켜서 법적인 보증금으로 본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사실 시행령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짜 보증금, 찐 보증금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넣었는데 여기 곱하기 4배 때려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아까 뭐 예를 들어 1억 원이다. 근데 내가 월세를 2천만 원 낸다. 2천만 원 이런 데 어딨어? 200만 원 낸다. 이러면 환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그러면 내 실제 보증금이 1억 원이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는 이 월세를 곱하기 100을 때린 걸 또한 요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배제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이제 법문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개념상에 이렇게 부릅니다. 환산보증금.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참 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적용 범위가 지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 그 상가 건물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미쳐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것이 상가 건물이야. 상가 건물을 맞아요. 근데 보증금이 9억이 넘어요. 이런 거는 이제 원칙대로는 이 법 적용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특수한 조문들만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얘네들은 적용을 시키자. 왜? 어쨌든 비싸지만 상가 건물이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임차인이 뭐 월세 보증금을 많이 내고 있어도 요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라고 정해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예외는 뒤에 강의 교환을 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옳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보증금이 서울시인데 9억 원이 넘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보증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뭐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아요? 하고 상담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예외적인 조항에 이 사람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었던 거야. 이거에 둘러싼 문제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은 원래는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요구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본인 당사자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것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 이제 교환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 적용되고, 주된 부분은 영업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여야 한다. 이게 이제 합쳐서 상가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대통령령으로 보증금 초과시 일부만 적용.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한 말이죠. 이 보증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얼마가 9억 원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자연인과 법이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건 이제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 건물은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적용이 되잖아요.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이제 다른 법과의 차이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Q&A 볼까요? 교회를 운영 중인 임차인의 상가의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나요? 이거 아까 제가 강의하다가 사실 답을 말해봤죠. 교회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거기서 뭐 이제 그 교회에서 영업 활동을 한다고 말하는 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교회가 있다 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이제 구율보호원칙이 나오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창고와 공장도 영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고요. 수수료만 받는 그냥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예시 판결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 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이제부터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교환을 일단 같이 먼저 볼게요. 이 대항력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서는 저희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냥 법률상의, 철저하게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을 영시부터 발생합니다.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당력을 중개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되고, 양수인은 뭐 줄줄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교환만 보면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가 있어요. 법문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더럽게 돼 있어요. 어렵게. 실제로 어떤 경우에서 대항력이 쓸모가 있는 개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는 임대인이고요. B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건물을 임대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면 흔히 그냥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아마 99%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그 건물 그 점포의 소유자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 법적으로는 꼭 임대인이어야 건물주야만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이 없거든요. 무주택자 무건물 소유자인데 제가 제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 시키겠죠. 제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뭐 여담이라면 여담인데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사실. 어떻게 여기서는 뭐 건물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건물주. 뭐 얘는 뭐 당연히 건물 없을 거고. 자, 이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각각이 양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의 법적 효력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어떤 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을 맺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마다 월세를 내야겠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여러 붙는 거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거로는 그 임대 목적물 이 점포를 함부로 손상시켜서도 안 될 겁니다. 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막 불지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가라. 네가 자리를 비워줘야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점포를 나에게 인도해주고 하자가 생겼으면 고쳐줘야 되고 계약이 끝나면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세세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시고 내 건물이니까 나가시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A가 C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얘는 이제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건물을 샀으니까 매수인인데 B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업을 하는 와중에 A가 C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항력이 없는 상태, 이 대항력이라는 게 그냥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C가 B한테 저기 선생님 제가 건물을 샀거든요. 나가세요. 제가 여기서 뭘 좀 해야겠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B가 C한테 아니 또 당신이 건물을 샀지만 나는 이제 A 전 주인이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 기간이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B가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항력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왜 나가야 되냐면 B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근원은 뭡니까? 그 법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A와 B 사이의 계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딱 이 당사자들끼리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상관없잖아요. A가 B랑 뭘 빌려주든 뭘 하든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완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는 A한테는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여기 남아서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한테는 이걸 못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대항력이다. 대항력이 있으면 이거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이 누군가에게 팔려도 누군가의 양도가 돼도 그 건물을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언젠가 누군가와 체결을 했고 거기서 계속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바뀐 사람에 대해서도 네 전주인이랑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동안 나는 여기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 즉 월세도 너에게 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말입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계약에 대해서 제3자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A와 B의 것이고 C는 제3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 이 계약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당연히 집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임대인이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고 임차인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법제에 들어와서 적용이 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되게 숨쉬듯이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교환에 보시면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 요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밑에 보실까요? 대항력 요게 대항력의 요건이에요. 요 꼭지 두 번째가 인도 뭡니까? 건물을 인도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아까 그 상가 건물 그 적용 범위에 나온 그 사업자 등록이 맞아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그 뭐지, 법인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날 영시 땡 하면은 이 대행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사실 상가 임대차를 했는데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영업을 하겠다고 임차를 했는데 이거 당연히 받는 거고 그 사업자 등록도 이거 안 하면 영업하게끔 그 애로사항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건이 이제 쉽기 때문에 숨쉬듯이 대항력을 이제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대항력이 있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서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죠. 할 것도 없는 거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앞서 말한 대로 대항력이 생겨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입니다. 법인에게도 이건 뭐 당연히 임차인이 법인도 대항력에 내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꼭지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님 뭐 이런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은 이 대항력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속 날릴게요.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잠깐 사업자 등록을 뺐어요. 빼거나 딴 데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그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근데 이제 내가 한 달 정도 이제 뭐 딴 데로 옮겨놨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대항력이 이제 예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로 소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냥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새로 다시 등록을 할 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잠깐 사업자 등록을 딴 데로 옮겨놨는데 그 사이에 건물이 팔렸어.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 내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매수인이 와가지고 나가시오 하면은 아까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그때 잠깐 옮겨놓은 사이에는 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옆에 필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항력을 계속 지속시키려면은 이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대항력이 지속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양수인, 매수인이죠. 건물 매수인. 양수인이죠. 넓게 보면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그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한 내용을 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법문 3조를 한번 보시면 제3조 대항력 등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1항이라고 합니다.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8조,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 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의 사실 개념을 좀 설명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상황과 상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경매 목적물 된 경우에 뭐 하자에 따라서 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런 민법 조문들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인데, 뭐 오늘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1항과 2항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 이제, 조금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좀 세면은 3조 1항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 임대차 등기라는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임대차 등기. 뭐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임대차 등기. 이게 아마 사실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에 보면은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등기라고 하면 흔히 뭐 소유권 또는 뭐 저당권 또는 뭐 이제 압류 등기 뭐 이런 거 생각하죠. 등기부에 이제 내 권리를 표상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임대차도 그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상으로는 고르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이죠, 실무상으로는. 왜냐면은 뭐 다른 등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또는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일방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임대차 등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등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대항력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면은 굳이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대항력을 등기할 수 있는 등기가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과 인도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뭐 임대차 등기라는 것도 있다. Q&A를 같이 해볼까요?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다시 써야 됩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볼까요? 건물주가 바뀌면 내 계약이 사라지나요? 이 질문이에요. 안 사라지는 거죠? 아까에 따르면. 그러면은 엄밀한 정답을 쫓자면 계약서를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 많이 쓰죠. 왜 쓰냐? 다만 뭐 신규 이런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신규 임대인은 뭐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전 계약서에는 계약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건물주가 내가 좀 권리관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하나 씁시다 하면은 거기다 대고 임차인이 상가에서 자꾸 3조에 따르면 대항력이 엄청 쓰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뭐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써도 소대가 없잖아요.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승계하는 거고 반드시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근저당 건든 소유권의 권리관계 분석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면 매수인이 새로 소유자가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채무나 이런 게 또 담보로 들어올 수가 있고 어쨌든 소유권이라는 굉장히 큰 목적물의 권리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 계약은 계약대로 지켜지겠지만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써서 나쁠 것 같다. 이런 거 살피어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안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답은. 그리고 이제 약간 여담으로 이건 제가 지나가는 때는 말 안 한 건데 그냥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력이 있으면 C가 임대차 권리관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C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B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받고 싶은데.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일 수도 있고 진짜 그냥일 수도 있고. 그 B가 이제 뭐 어떻게 정보를 얻어 보니까 얘는 별로 잘할 게 없다. 얘는 현금이 있는데 얘는 좀 채무도 많은 것 같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얘한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B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네. 이 리스크를 주인 바뀌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회피하고 싶다. 나도 발을 빼야겠다. C한테 이제 너의 승계를 바라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냥 자동 승계죠. 아까 말했지만 계약서가 상관없이 자동 승계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거 승계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C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건물주님, 당신으로 제 임대인이 바뀌는 걸 제가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계약을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지의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임대차 관계 나와 A 임대차 관계는 이렇게 유지하고 당신이랑 이제 승계하는 걸 바라지 않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승계가 안 될까요? 될까요? B가 이런 의사표시 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됩니다. 승계를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요거에 관련된 이제 판결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의 결과를 보면은 그 판례 범위가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명확하게 일관되게 나는 너의 승계를 바라지 않소. 이거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돼. 그 과정에서 잠깐이라도 승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석될 만한 의사표시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뭐 하다가 이제 이거를 찾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에는 이렇게 범위를 설치하잖아요. 막 판결문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승계되지만 예외적으로 뭐 일관되고 명확하게 임차인이 뭐 승계 이거 안 하면은 뭐 승계가 안 되고 임차 관계를 예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리다 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쓰잖아요. 근데 너는 아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판결이. 대부분 판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대표적인 일관되고 명확하게 승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서 다시 쓰는 겁니다. 계약서 다시 쓰면은 이거 계약서 다시 썼잖아 임대인이라고. 그러면은 승계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 바꿔서 계약서 쓰고 알아보니까 얘가 돈이 없으니까 나 얘한테 보증금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관되고 명확한 게 아니라 요거예요. 계약서 다시 쓴다는 말을 하니까 이쪽으로 생각났습니다. 근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흔한 케이스는 절대 아니죠. 애초에 매수인이 이제 뭐 보증금 반환 채권이야 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여담이고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상가가 강매대에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네요. 그런 다음 페이지인데 어려운데 그냥 설명했습니다. 네. 상가임대차 문제 8조를 보시면은 그냥 보세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인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이 임차 건물이 매각되는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의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아까 일반적인 매수나 양수와 다르게 경매가 되면은 이 임차권을 소멸한다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볼드체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거는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 이전에 뭐 전환권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얘네들한테는 이제 내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 밑에 애들한테는 그게 없으면은 선순위 그 전환권이 없으면은 대항력을 유지할 임차.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항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시간이 한산보증금까지만 보고 간단히 보고 좀 쉬다 갈게요. 이거 앞부분은 사실 다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빠르게 훑을게요. 아까 이제 언제 나온 개념이죠? 한산보증금이 적용 범위를 할 때 나온 개념입니다. 한산보증금이 서울시는 9억 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월차액에 대급한 거를 더하면 한산보증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자주 바뀝니다. 지금은 9억 원이지만 나중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19년부터 이제 9억 원이 된 것이고 지역별로 이제 뭐 어디는 6억 9천, 어디는 3억 9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설명한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원래는 이 법이 안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법 조문만은 찝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법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로.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어떤 것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느냐. 방금 제가 주저주저 설명한 대항력. 요거는 9억 원이 넘어도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조 1, 2, 3, 10조에 2라고 되어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 요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특정 기간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넘는 사람도 요거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강사분이 설명하시겠지만 권리금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입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임대인의 해지권은 9억 원이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표적인 것들이 묵시적 갱신, 우선면제권, 5% 인상 증액, 5% 인상 증액 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 빼고 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